자, 안녕하세요. 북수영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그 3차 모의고사 이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제가 이제 먼저 들어가기 전에 약간 양해 말씀드리자면, 요번에는 좀 저번 1, 2차 때도 오타 오기가 좀 있었지만, 이건 좀 약간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병명 같지만, 제가 이번 주에 좀 바빴거든요. 그래가지고 학교 일 때문에 이제 그 행사하느라 바빠가지고, 이걸 하루 전에 올리기 전에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제가 대충 보는 바람에 좀 오타나 오기 같은 것들을 좀 약간 걸러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수정 내용에 정리해놨으니까 그거 보시고요. 뒤에 보시는 분들은 어차피 파일을 다 정리해가지고 수정해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이제 볼게요. 1번 문제 볼게요. 자, 1번은 이제 어떤 거와 관련된 거냐면 교육과정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이 중학교 국사교과서 이제 내용인데 여기 보면 이제 상권, 하권 이렇게 나눴죠. 자, 상권, 하권을 이렇게 나눴다는 것은 이게 이제 몇 차 교육과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4차 교육과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4차 교육과정. 그래서 이제 그 앞에 3차 교육과정 후반부에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이제 시험과 극복이라는 그 부교재가 있다고 했죠. 예, 독학력 부교재. 예. 근데 얘들이 잘 안 보니까, 이걸 이제, 뭐냐면, 하나로 합쳤어. 후반부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점이 이제 생겼냐면, 그걸 이제 너무 두꺼우니까, 분리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4차 교육과정 때 상권, 하권, 이렇게 분리시켰어요. 그게 이제 4차, 5차로 넘어가요. 4차, 5차로. 6차 때 국사책 한 권 또 이렇게 통합이 되죠. 이런 거가 이제 과정을 이제 걷게 되는데, 4차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국사교재인 시효과 극복이 없어지면 그 내용이 국가 교과서 흡수되면서 교과서 분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4차 교육과정 때 이런 그 어떤 이제 상권, 하권 이렇게 이제 분류되어 나갔다. 이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요거 이제 목차는 제가 만들어진 목차가 아니라 이거는 제가 이제 우리 역사넷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역사넷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예전에 말했지만 교수 요목기부터 해갖고 7차 교육과정까지 그 교과서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교과서 중에 4차 교육과정 그 목차를 빼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2번을 이제 좀 보면요. 자, 다음 반란의 명칭을 써보고 실질적 이유를 당시 신분계 제도와 연결시켜서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그 한문 사료가 나오는데 이거는 제 출처는 안 달았지만 삼국사기와 관련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자세한 그 한문 해석 부분은 뒤에 제가 이제 달아놨으니까 좀 보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문 해석이 나오면, 한문 사료가 나오면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단서를 찾는 게 좋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전체를 다 해석하는 것보다는 단서를 이제 찾는 건데 거기에 단서를 이제 어디에 찾냐? 출처 부분에 찾으시면 되죠. 아찬 녹진이죠. 네. 이 아찬 녹진은 어디에서 봤어요? 09년 기출문제. 그래서 09년 기출문제 때는 김현창의 난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때는 이제 그 한글 사료가 나왔는데 이걸 그대로 한문사로 옮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아찬 녹진이 대하천 간등을 주었으나 사형에서 받지 않았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이건 당연히 김원창이 아니고 그리고 기획의 실질적인 이유가 뭘까요? 왜 사형에서 받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이걸 알려면 그 당시에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골품제도의 특징을 봐야 돼요. 골품제도의 특징. 그래서 제가 이제 1페이지에 보면 그 골품제도의 특징에 대해서 쭉 해갖고 이제 표도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푸셈에 있었던 표인데, 자, 거기에 이제 그 앞에 두 번째 처음부터 17강 법헌 7년 이후 해갖고 이건 제껴두고 완성된 거를 좀 볼게요. 그 세 번째 표를 보면, 자, 이 골품제는 이제 법후방 전후도 해갖고 이제 완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골품제는 그 두품, 신분에 따라 뭐죠? 간등이 올라갈 수 있는 등급이 달라지죠, 범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면 육두품은 어디까지만 올라갈 수 있어요? 아찬까지 올라갈 수 있어. 근데 어디는 대하찬은 못 올라가. 진골까지만 올라가.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육두품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게 이제 뭘 뒀냐면 중위제를 뒀죠. 그래서 이제 여기 중하찬, 삼중하찬, 사중하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중의제를 둬서 좀 불만을 무마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비간등이 간등 측이 그다음 간층으로 올라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런 걸 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이 녹진이라는 사람이 사용했던 게 뭘까? 자, 녹진은 그 메뚜품이라고 그 진곤인지 그 성곤인지 정확히 안 나와요. 사조는. 다만 이제 녹진이 이제 그 건의한 내용을 보면 능력 혈통보다는 핏줄보다는 신분보다는 능력에 따라서 이제 써야 된다. 이런 건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볼 때 녹진은 진골보다는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육두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육두품. 예.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한테 대하찬, 그러니까 진골 대하찬인 걸 주려고 했지만 거절했던 건 뭐냐면 받을 수는 있어. 왕이 내린 거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사회적인 어떤 골품제의 어떤 신분질서에 어긋난 거죠. 그러니까 지도세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어떤 그 조건 때문에 거부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실질적인 이유는 그다음 이건 역사가 해석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대하천의 진골이 이상 소유된 간직이기 때문에 육두품 출신 녹진은 왕이 직접 소유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진골이 반대 때문에 안 될 걸 알고 사용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09년 기출문제 때 그 녹진의 그 신분 관련된 문제가 예문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녹진은 오두품이었다. 녹두품이 아니라 녹진은 오두품이었다. 그 내용이 있죠. 그 육두품을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사회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실제 이유도 이게 되게 역사가의 해석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김원책 난 자체도 중요하죠. 김원책의 난. 그래서 이제 김원책의 난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그 아들 김범문에 관련돼 갖고 또 그 부분도 찾아서 공부를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3번 문제 볼게요. 자, 3번 문제 보면 이제 그 고려시대 때의 그 뭐냐면 교육제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다음 기획을 페이지한 사회적 배경을 써보고 니은의 설립한 목적을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이거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예종 때 간학진흥책의 일환으로 육제를 뒀죠. 국학 칠제를 뒀죠. 예. 그래서 이제 칠제를 뒀는데 요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칠제 중에 문학과 관한 간학제가 있어요. 문학과 관련된 그 무학과 관련된 간학제를 이제 뒀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당시 왜 예종 때 무학과 관련된 간학제를 뒀을까요? 자, 예종 때는 그 뭐 했던 기간이죠? 여진족과 막 싸웠던 기구죠. 그리고 이제 뒤 앞에 문제 거란족 뭐 이런 것들 북방민족들과 싸웠던데요. 그러니까 무예의 중요성이 뭐예요?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무인들을 뽑을 때나 양성할 때는 주로 그냥 그런 게 별로 없었어. 교육기관이요. 특별하게 뭐 과거 시험도 없었고. 그런데 이때 이제 이런 무학제를 둬가지고 무학을 하는 간학제를 둬서 이걸 무인들을 체계적으로 양성시키려고 했던 거죠. 예. 근데 실제로 이게 됐을까 안 됐을까요? 잠깐 있다가 그 당시 이제 문신관료들이 반발 때문에 어떻게 돼요? 폐지되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문을 숭상하고 문을 경시하는 상문 경우의 풍주 때문에 폐지됐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두산백과사전이나 그 네이버 백과사전이나 그 한민족 그 백과사전인가 그런 데 다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에서 간학진흥책의 일환으로 또 만든 게 뭐냐면 양형고죠. 양형고. 이때 고라고 들어가는 것은 오늘날만한 펀드야. 기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보를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 국학의 재정적 기반을 확고하고자 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예전 기출문제 때 그 뭐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냐면 그 고려시대 때 간학진흥책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죠.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고려 중기 때 들어가면 그 당시 귀족들이 문벌 귀족들이 그런 그 간학에서 공부하려고 하지 않아요. 주로 어디에서 공부할까요? 사학에서 공부하죠.
어느 사교육기관에서. 그러면 국가 입장을 볼 때는 별로 안 좋은 거야. 왜냐하면 그 국가는 과거 시험이나 학교제를 통해서 자기가 맞는 국가에 충성한 인재를 길러내야 되잖아. 근데 이런 것들 무시해버리고 사학기관에서 공부해갖고 과거제도를 이렇게 보면 국가가 원하는 인재상을 양성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권도 약화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 이제 왕권 강화 일환으로 이렇게 간악에 어떤 것들 정비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간악 정비제 제도에 관련돼 갖고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고려시대 때에 교육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교육제도. 자, 거기 이제 그 페이지 1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교육기관 번천을 보면 거기 이제 초기 때 국자금 한국을 뒀고요. 성중 때 뒀죠. 그 다음 중기 때 사학이 융성하죠. 그래서 문헌공도를 비롯해서 사학 12도가 됐고, 그 다음에 이에 대응해서 간학 지능책들이 이제 쭉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사학 12도에 대응해가지고, 고려시대 때 이제 여러 간학 지능책을 했지만, 실제 잘 안 됐죠. 결국에 어떤 식으로 해갖고, 사학을 막았을까요? 그 뭐냐면, 그 당시 국자감시에 합격한 사람이라도 3년 동안 국자감에 의무적으로 수학하지만 뭐냐면 동당감시 본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죠. 그 예종 때. 그러면서 점점 사학이 어떻게 돼요? 사학 12도가 쇠퇴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학 12도는 기독상 보면 이제 뒤에 공양왕 때 아예 없어졌다고 하는 건데 이건 국가가 강제로 한 게 아니라 이런 제도 장치 같은 걸 마련해 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학교 제도와 과거 제도를 나눠 일치시키는 노력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인종 때 간학 지능체로서 경사 육학이 있죠. 이것도 예전에 이제 한번 시험문이 나왔는데, 그래서 육학은 이제 국자가 말에 국자학, 태학, 사문학을 두죠. 그래서 신분별로 이제 간품별로 뭐냐면 입학이 가능하게 만드는데, 문무관 3품 이상은 국자학, 그 다음에 문무관 5품 이상은 태학, 그 다음 문무관 7품 이상은 사문학, 이렇게 뒀고, 그래서 이제 기술학부라는 것도 있죠. 기술학부. 율, 서, 산학이 있다. 이거는 뒤에 이제 성균관하고 좀 다른 거예요. 성균관은 뭐만 있어요? 성리학, 유학하고 관련된 것 부분만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간학지능책 구체적인 내용이 쭉 있는데, 뭐 서적표를 설치하고, 국학실제를 설치하고, 양용을 설치하고, 천연각, 보문각,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등등,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과거 응시자의 국자감의 수학 의무화, 이것이 12도 세트의 배경이 되었다.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봤고,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보면, 다음 상수의 명칭을 써보고, 이 밑줄친 내용이 실린 책이 조선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두 가지를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영남 만이소와 관련된 거예요. 영남 만이소. 그래서 이제 위전척사 운동이 그 4단계 나누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 중에 3단계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제 1단계는 이제 뭐냐면, 1단계와 2단계, 부분은 그 당시 이제 누가 주도를 했냐면, 노동계층들이 주도했어요. 근데 영남 만이소 같은 경우에는 영남이란 말 딱 들어보면 딱 이미지가 뭐야? 남인이죠. 남인. 그래서 제하인 남인들이 주도를 한 거야. 같은 유리도지만 좀 약간 1, 2단계는 주로 이제 직권층. 그다음에 3단계는 영남 만이소 같은 경우에는 남인층들이 주도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영남 만이소는 이만손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만손이 주도해 가지고 그 뭐냐면 거기에 이제 10,000명이 그 사인을 같이 했어. 그래서 이게 영남 만이소가 하는데 그 영남 만이소는 왜 했었어요? 일단 그 밑줄 친 책이 뭐죠? 관련된 책이 신중구, 결본, 연미구 조선책략. 조선책략에 반발을 쓴 거야. 그래서 조선책략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꼬치꼬치 반박했죠.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중국밖에 없는데 거기에 내용을 이제 본문을 보면 러시아, 미국, 일본 이런 나라들 왜 수교를 해야 되냐?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반박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사료 전체가 실려 있지 않지만
여기 와서 이제 사조 전체 영남 만이소 내용을 좀 파악을 해두세요. 그래서 예전에 하면 기초가 관련된 게 이제 영남 만이소도 있지만 홍제학 있죠? 홍제학에 관련된 내용이 한번 문제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조선 책략이 뭐냐? 조선 책략 여러분들 알죠? 친중국, 결본, 연미국을 내세웠고, 그 다음에 조선의 러시아의 남학 정책을 견제시키는 목적으로 항주생이라는 사람이 썼던 거죠. 예. 항주생이라는 사람이 썼던 것보다는 이제 김홍진하고 항주생이 얘기 나눴던 것들을 항주생이 친절하게 책을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것이 들어옴으로써 그 당시 큰 영향을 줬는데, 조선의 개화 정책에 큰 영향을 줬고요. 그래서 본격화되고, 그 다음에 정부가 미국과의 수호 조약을 체결한 계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위전척사 운동이 격화된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3단계 개화 반대 운동의 특징은 예전에는 이제 1단계까지는 뭐예요? 정부하고 서로 위전척사와 정부 간의 어떤 친화된 관계죠. 서로 서로 믿어주고 끌어주는 긴밀한 관계인데, 이때부터는 2단계 넘어가서 이제 대립된 기미가 보이고, 3단계 때는 완전히 대립되기 시작해요. 갈등 단계. 정부하고 위전척사 운동 간의 어떤 갈등 단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게 위전척사 운동도 같이, 각 시기마다 특징들, 누가 주장했는지 그것도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볼게요. 아니, 4번 문제 말고 뒤에 넘어가서 5번 문제 볼게요. 자, 5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예전에 기출 오답으로 좀 나왔던 그 내용인데, 서진말의 제왕 삼화경이 군대를 익혀, 있죠. 자, 요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시작된 그 난이 무슨 난이죠? 파랑의 난이죠. 파랑의 난. 네. 그럼 파랑의 난은 왜 일어났냐? 자, 그 당시 서진을 세웠던 사람이 누구야? 사마염이죠? 사마염이 그 당시 왕시대를 튼튼히 한다고, 왕시대 울타리를 튼튼히 한다고 종친들에게 뭘 줬어요? 군사권을 준 거야. 근데 이 종친이라는 세력들은, 왕권이 항제권이 강할 때는 왕시대 울타리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항제권이 약할 때는 뭐야? 적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내분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 하여튼, 이것 때문에 이제 뭐냐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그 무제는 사마식 일족들을 제하고 봉하고, 지방군부의 병력까지 통솔하겠어요. 그래서 앞에 이제 위나라가 왜 망했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위나라는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종실이 약했기 때문에 왕실의 울타리를 제대로 못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화를 이제 불러일으켰고, 결국에는 파랑자의 난을 계기해갖고, 이제 내분이 일어나고, 그 틈을 노려갖고, 이제 거기 중국에 있는 그 소수민족들이, 이민족들이 반란을 일으켰죠. 그 영가의 난으로 해서 멸망을 하게 돼요. 예. 자, 이거 약간 유사한 게 이제 뭐냐면, 명나라 초기 때도 비슷하죠. 홍무제가, 무슨 정책을 했어요? 황씨의 울타리를 강화시킨다고 해서 자기 아들들을 몰려 세웠어. 왕으로 봉했죠. 예. 그래서 세왕으로 봉해서 그들에게 또 군사권도 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즉위한, 건무제가 뭐야? 사권 정책을 하니까 반발해갖고 정난의 변이 일어났잖아요. 예. 이런 것들과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다이카 계신과 관련된 거야. 다이카 계신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자, 다이카 계신과 관련돼갖고 제가 이제 2페이지, 보충 페이지 잠깐 보세요. 2페이지를 보면. 자, 다이카 계신은 이제 일단 목적 외워두셔야죠.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당의 율령체제를 정비해가지고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를 수립했다. 토지와 인민을 국가가 직접 통치하려고 했다. 사지 삼위는 없애고 공지 공민을 하시키려고 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나라는 개신지조 칙령을 반포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관련된 문제 4조예요. 그래서 국가의 통일적인 체제를 정비하고 지방행정구역을 이제 중국식으로 받아들여서 리 이런 식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토지재정은 이제 중국식대로 당나라식대로 이제 반전수습법을 이제 주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전국의 토지와 인민을 공민화시키고, 종전에 황제나 청왕이나 호족들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각기배, 부배 이런 부민들을 없애려고 했죠. 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들
그 아스카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나니아로 옮겼어. 물론 나중에 또 아스카도 가지만, 그래서 지금 오늘 오사카로 옮기고, 그 다음에 간이제, 13계제를 성립하고,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개혁들을 했다. 물론 이제 이런 개혁 내용들이 그 당시 국방했냐라는 걸 또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이 많아. 그 뒤에 이제 문무청왕이나 뭐 대무청왕 때 했던 것을 앞으로 추인해가지고 썼다라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그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그 고토코청하고 나가노의 황제가 권력투쟁을 벌여가지고 나가노 황제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그래서 수도를 아스카로 옮기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다이카게 시대는 친신라 정책에서 뭘로 넘어가죠? 다시 친백제 정책으로 넘어가게 돼.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일단 여기에서 가해토지 제도를 명칭을 써라. 이거는 반전수수법 이렇게 쓰시면 되죠.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치를 공포할 당시 일본의 대외정책 방향을 쓰시오. 자, 그 당시에는 친신라 정책들 내세웠죠. 친신라 친당정책을 내세웠다. 그래서 그 앞에 소가시를 그 제거하고 을사의 변을 제거하고 나가노의 황태제가 이제 주도권을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는 친신라 정책을 했다가 나중에 말기 때 다시 뭘로 바뀐다고 했죠? 친백제 정책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백총강 전투에 이제 구원병을 요청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나가노 황태제가 이제 이름을 뭘로 바뀌어, 그 황제가 지게 되면서 청왕이 지게 되면서 덴지 청왕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나당 연합군이 자기를 공격할까 생각해가지고 수도를 어디로 옮겨요? 그 자기의 원래 원거지였던 본거지였던 오미로 옮기죠. 그 오미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내륙 지역에 있어요. 기내 지역 안에. 그래서 이제 수도 변천도 같이 외워두세요. 예전에 관련돼 갖고 한번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좀 파악할 필요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은 이제 볼게요. 7번. 7번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상강무역과 관련된 거예요. 상강무역. 상강무역은 이제 예전에 IT 독립 아시죠? IT 독립 때 상강무역 예문이 잠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를 냈는데, 자, 상강무역은 여기에서 이제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어디를 연결시킨 거야? 영국, 아프리카, 북미, 아메리카를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주로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이제 노예를 가지다가 그 뭐냐면 남미나 북미의 식민지에 갖다 팔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식민지에서 담배, 음주, 설탕 같은 걸 가지고 와. 그래서 이루어진 무역이 상강무역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물어보는 건 뭐냐 하면, 무역의 명칭을 금방 쓰죠. 상강무역. 그리고 아프리카 노예가 아메리카 지역으로 이동한 이유를 서술해 보시오. 자, 요거도 예전에 하면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그 당시 원주민들을 혹사시켰죠. 그래서 남미의 원주민들을. 그러다 보니까 원주민들이 많이 죽었어. 거기다가 또 천연두나 패스트 같은 것들이 도입되면서 거의 원주민 인구가 90% 죽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유럽의 식민지인들은 안 되겠다. 얘네들 이제 보호해줘야겠다. 그렇게 하고 얘들은 이제 기독교 개종시킨 다음에 주로 노동 인력은 노예를 썼죠. 아프리카 노예들을. 그래갖고 이제 그 아프리카 연안에 있는 부족장들 다 꼬셔가지고 잡아오게 한 다음에 이들에게 여러 가지 무기를 주고 사와서 이제 강제로 아메리카에 갖다 판 거야. 그럼 유럽은 없었냐? 유럽은 그 당시 영국 같은 나라들은 노예 자체를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못 파는데, 자,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이 이제 아프리카 노예가 이제 중남미 지역으로 갔던 이유죠. 그러면 이때 이동한 이유, 그 당시 아까 말했지만 가혹한 노동의 질병 등으로 아메리카 원주민들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서 노동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이 상강무역 때문에 여러 가지 폐해가 일어났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보충 페이지 3페이지 주요 내용을 보면 이것도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아프리카 인구가 감소했죠. 특히 남자와 여자 중에 어느 인구가 많아졌을까요? 예, 남자. 그래서 남자가 이제 많이 잡혀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비가 불균형을 일으켜서 일부 다처제라는 어떤 풍습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인들의 대규모 이산, 그런 것도 일어났죠. 이산이라는 걸 뿔뿔이 헤어진다는 거야.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는 원래 미국의 흑인들 다 그 선조들이 뭐예요? 노예 출신이잖아요. 아프리카 왔잖아. 그러니까 자기 뿌리 찾기 해갖고 뭐 와서 이제 뿌리도 찾는 등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그런데 자, 그래서 요 내용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8번 문제 볼게요. 8번. 8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부분이냐면 그 프랑스 대혁명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프랑스 대혁명. 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이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한동안 이제 거의 잊혀졌어. 그래서 근현대사 문제들은 요즘에는 더 독일사나 미국사 중심으로 내더라고요. 예, 특히 독일사. 그래서 예전에 봤던 최근에 이제 들어가신 출제위원 교수님들이 독일에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독일사 위주로 문제 내는데 또 모르지 또 어떻게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볼게 이제 프랑스 대혁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면 되게 여기도 정해져 있죠. 예, 그래서 총재정부 열심히 해오시고 입법위에 열심히 해오시고 그런 분들은 떨어져. 어딜 봐야 되냐? 자, 프랑스 혁명 전야. 그 다음에 국민의회, 국민공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는 프랑스 혁명 전야, 전 단계 얘기인데, 자, 가에 들어갈 선언은 뭐냐? 그리고 이 선언의 30분 뒤 새로운 헌법이 제정할 때가 해산되지 않을 걸 서약했다. 이미 답이 나왔죠, 제가. 요거 뭐라고 써야 돼? 테니스 코트 선언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때 제청한 의회가 뭐냐면 국민의회야. 그러니까 신분제의 의회는 3신분이 아니라 국민의회를 이제 뭐냐면 제청한 거죠. 이 국민의회라는 말은 요때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시에어스 한 사람 있죠? 시에어스가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란 그 팜플렛을 만들었잖아요. 예, 3부의 그 선거 때. 그때 국민의회라는 걸 제창했어. 예, 요때 국민의회는 뭐야?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죠. 예. 그러면 이때 국민의회를 왜 이렇게 새롭게 만들려고 했느냐? 기존에 3부에도 있는데. 왜냐면 이제 그 당시 이제 3신분에, 그러니까 3부에 참여했던 3신분들이 불만이 뭐예요? 머리수대로 하자. 그래서 이제 머리수대를 요구하면서 신분별 회의를 지향했기 때문이죠. 지향이 아니라 지향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보통 유럽의 중세시대, 고대시대 때의 투표 방식이 뭐죠? 개인별 투표가 아니에요. 집단별 투표죠. 마찬가지로 1, 2, 3 세 개를 집단을 해가지고 하자. 그럼 당연히 3신분들이 불리할 거 아니야. 그런데 1, 2신분들에게 그걸 개선을 요구하는데 안 둬준다. 왕도 미적거리고 하니까 따로 이제 테니스 코트 선언을 내서서 우리는 따로 3신분이 아니라 국민의회를 만들겠다. 선언을 한 거야.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04년 기출문제 나왔죠? 예. 그래서 신분별 투표를 할 것이냐, 개인별 투표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이제, 출제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볼게요. 9번 문제. 자, 9번 문제는 이제 내용 조직 원칙과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 쉽지만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이 부분이요. 예. 그래갖고 이제 가와 나는 교육과정 내용 조직 원칙을 각각 써보고, 그 규칙 사례를, 쓰시오. 두 가지 제시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일단은 이제 그 내용 조직 원칙은 세 가지가 있죠.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3페이지 잠깐 보세요. 3페이지. 자, 3페이지에 보면 이제 계속성 있고 계열성 있고 통합성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성이나 계열성은 시간적인 흐름, 종축 조지고 있고, 통합성은 그 내용은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연결되기 때문에 행적 조직으로 되어 있죠. 자, 계속성이라는 것은 중요한 요소가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역사의 핵심 개념이었던 변화, 계독성, 인과관계, 유사성 차이점이 매 학년마다 반복되는 거야. 그 개념들이요. 근데 계열성은 이제 내용에서 단순하게 복잡하고 심화 확대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뭐 초등학교는 생활사, 중학교는 정치사, 고등학교 문화사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되고 단순해서 복잡, 구체적인에서 가까운, 구체적 추상적인 거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계열성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나선형 교육과정하고 환경학대법이 있어. 근데 역사교육에서 자주 언급되는 부분은 어디냐면 환경학대법이죠. 7차 교육과정 반영돼 있고 또 비판도 많이 받는 것이 환경학대법이야. 그 환경학대법은 뭐에 기반을 둔 거죠? 피아제 이론에 기반을 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선형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있는데 요거는 사회과에서 강조되는 거야. 교육학이나 우리과에서는 별로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파란 책에서는
이걸 브루노 피아제 연결시켜가지고 그 심리적 개연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심리적 개연성도 있고 그 다음에 논리적 개연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있어 교육학에서는. 근데 역교훈에서 어디만 좀 약간 강조되는 거냐면 심리적 개연성만 언급되는 거지 논리적 개연성이 없다라고 말하면 좀 어려워요. 같이 두 가지 속성이 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통합성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사회 연결시키는 거.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뭐 중학교 세계사 교육에서 세계지리 뭐 정치 경제와 연결시켜서 원칙을 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가는 이제 아까 이제 들어갔던 계열성, 나는 계속성, 그 다음에 다는 통합성이고 요거 뭐 못 쓴 분도 없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는 그걸 처음 올릴 때 이게 종합성 원칙을 썼나 봐요. 내가 왜 종합성 썼는지 모르겠는데 곤쳤어요. 이거 통합성 원칙이야. 그래서 처음 뽑아보신 분들은 이 답이 좀 약간 오기가 돼 있어요. 종합성 이렇게 좀 그 통합성을 곤쳐주시고. 근데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사례를 쓰라고 할 때, 뭐 예시를 들라고 할 때, 제일 만점빵이 뭐겠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예시들 쓰면 안 돼요. 뭘 쓰면 되죠? 녹색책이나 남색책에는 예시 써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예시를 이제 녹색책을 찾아보면 세계사 맥락 속의 한국사를 살피고, 그 다음에 문명과 문명의 상호관계와 지역과 연결을 강조한다. 이 내용이 있거든요. 통합성의 예시로서 외워두세요. 예. 그래서 여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10번은 이제 사학사와 관련된 내용이야. 사학사. 사학사인데 이제 어떤 사학사와 관련된 거냐면, 요거는 랑케와 관련된 거죠. 랑케는 3, 4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 아마 사학사 관련된 부분에서 제일 언급이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거기 딱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 이제 그 신사학이나 뭐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랑케를 까지만 그만큼 랑케가 뛰어나다는 점이 많기 때문에 까는 거고 예증의 관계가 많아. 그럼 랑케 사학 같은 경우에는 저 남색 책이나 파란 책에 있는 내용들인데 그럼 한번 4페이지 잠깐 보세요. 자, 랑케는 종전에 이제 문학과 역사를 동일하게 여겼던 서양의 어떤 역사적 정통에 벗어나서 문학과 과학적인 담론을 구분하고 역사학을 학문적으로 체계화시킨 사람이죠. 그래서 역사학을 팩트에 각한 사료 비판을 통해서 형성된 학문을 있게 했고요. 그 다음에 랑케 사학에 영향을 줬던 것 되게 많죠. 일단 낭만주의가 있고 그 역사주의 있어. 역사주의는 뭐야? 개별성을 강조하죠. 개별성. 이런 것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증주의를 또 강조해. 랑케에 근데 실증주의 주의할 건 뭐냐면 꽁트의 실증주의를 받아들였지만 꽁트의 실증주의 반만 받아들였죠. 개별적인 사실, 팩트만 강조하고 그 속에서 뭐 법칙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는 않았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특징을 보면 이제 사료 비판과 분석 방법론을 제시했고 공적인 문헌서를 강조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정치사, 외교사, 제도사 했는데 만 이제 기여를 했지만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사적인 문헌사료는 중시 여기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아소호 방법을 강조했죠? 역사가는 사실 있는 그대로 판단해야지, 자기가 판단해서 아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소설책으로 쓴 이야기체를 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과학과 역사와 관련된 것인데, 그래서 역사를 뭐라고 했어요? 과학과 동시에 역사다. 아니, 저 예술이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랑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학적인 측면에서는 사료 비판과 분석을 통해서 역사를 수집하고 발견하고 탐구하는 데는 과학적인 거지만 발견하고 인식하고 이걸 서술하는 것은 뭐예요? 예술이죠. 요때 예술적인 측면은 내러티브 방식을 사용했다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고 그리고 사건의 개별성을 강조했다. 그 개별 안에 뭐가 내포됐다고 했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신의 의지가 내포됐다고 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역사교의 영향과 역사교의 문제점이 있는데 이건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외워두세요. 딱딱 부러지니까. 그래서 역사 연구에 그치지 않고 뭐 대중에 전달하는 걸 가제 삼았고 역사교의 목적이 사실 통해 교훈을 얻는 것을 사실 아는 것 자체에 있다. 등등등등. 그래서 예전에 교훈의 역사를 벗어나서 팩트를 강조하는 역사를 강조했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인과관계를 강조했다는데 요때 인과관계는 우리가 생각한 과학적 법칙성이 아니에요. 그냥 앞에 그 개별적 사실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면 그 인과관계가 드러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는 과학적 인과관계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일반화하고는 법칙성하고는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역사교의 문제점도 외워두셔야겠죠. 팩트만 강조하기 때문에 맥락이나 구조는 경시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사학이 비판을 많이 받게 된 건데, 그 다음에 안개 위주의 역사학습.
그리고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데 제약이 받고 정치사 중심이다 보니까 지배층 중심의 역사학습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다음 그 작성 방법에 따라서 이제 해라 했는데 일단 가와 다를 발언한 역사학적 입장을 또 쓰시오. 이렇게 해서 이건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전제를 두고 이제 얘기하는 거고 이건 질문이 아니라 두 번째부터 이제 그 문제인데 자 가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역사학의 목적 방법을 두 줄 이내에 쓰시오. 요건 뭐예요? 자아소고죠. 자신을 죽이고 과거가 본래 어떤 것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라.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보면 남색책에 있는 건데 자 사료에 남겨져 있는 역사 사실을 밝혀낸 것이며 사료 비판과 문헌고 중의 역사의 주된 방법이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쉬운 것 같지 막상 쓰라고 하면 못 써요 이것도. 예. 자 이해는 된다고 해서 그게 내 답안으로 쓰고 점수 연결된 건 아니야. 예. 그래서 장수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해만 해. 이해만 하고 답안하고 실제 이게 쓰질 못해.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고 딴 걸 봐. 전혀 관련이 없는 시험 문제도 잘 안 나오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공부하게 되는 문제가 되는데 자 하여튼 나는 역사의 과거를 판단한 것을 삼고 실제 사실이 있는 그대로 규명해야 된다. 판단의 기준이 뭐야? 랑케는 과거를 현재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 자체로서 본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성의 기준에서 과거의 가치와 현재의 가치 중에 어디를 강조할까요? 현재의 가치가 아니라 과거의 가치를 가져. 근데 코어체와 콜링우드는 그건 마음에 안 들죠? 뭘 강조해요? 현재 역사가들이 입김이 들어가야지만 제대로 된 진짜 역사다. 그 전에 역사는 뭐야? 죽은 역사야.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그 간접론자들과 그 당시 이제 그 랑케 간의 어떤 인식 차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술가 그 다음에 가게다면 기획가님은 아까쯤 얘기했으니까 남색책 있는 내용들 외워서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면 되고 쓰실 때 이런 식으로 저는 이게 딱딱 나왔었지만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시험장에서는 뭐죠? 붙였어야 돼. 서술형식으로. 예. 자, 그러시면 되고, 그렇게 파악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11번 문제 볼게요. 11번. 자, 11번 문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한무제의 정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무제를 되게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면, 이 사람 자체가 좋은 것보다는 시험 문제 자주 나와. 그 어쩔 수 없이 한무제가 너무 일을 열심히 해놨기 때문에, 경제정책을 물어보면 또 그것만 보면 안 되죠. 그 당시 제후왕 때 경제정책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한권 이선제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유학 간학 진흥책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동서무용로 개척 관련된 부분도 봐야 되고, 볼 거 되게 많아, 이 사람은.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볼 게 뭐냐면, 제후 경제정책인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두 분이나 나왔죠. 외워 두셔야 돼, 꼭.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뭐 추운여와 자간유는 여기 제가 이제 있으니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충 페이지 4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추운역이라는 것은 은혜를 베풀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제 그 제후 왕들이 자제들에게 불쌍을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서 장남 외에도 장남 이하의 차남까지도 3남까지 뭐예요? 영토를 준다는 거죠? 왕국을 분할시키는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왕국을 분할시키면 축소되어갖고 제후왕의 권한이 어떻게 돼요? 힘이 약화되는 거죠. 이런 것들가 있고, 그 다음 죽음이라는 것은 그 1년마다 한급을 바치게 해요. 그래서 한급을 바치기 위해서 한 명을 믿어야 되면 왕과 제후주의 박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바치고 나서 그 한급 한 년을 믿어야 되는 객관적 기준도 없잖아. 그러니까 잘리겠다는 거야. 마음에 안 들면. 그 다음에 요번에 또 시험 문제 자간유는 백성이 제후와 군신관계를 맺는 것을 금지시키는 그런 것들이 자간유이고요. 부익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지방세를 걷지 마라. 이런 내용이고, 아당류는 중앙의 파괴 관리가 제후의 자를 알지 못하고 보고하지 않으면 처벌한다. 그 당시 이제 한무제 때는 군국제가 아예 없어진 건 아니에요. 형식상 남아있었어요. 실제 9년제지만. 그래서 이제 그 중앙에서 예전에는 그 승상만 파견했죠. 근데 이제 5초 7국에 난 이후에는 승상 외에도 여러 주요 간직도 이제 파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때 중앙 관리들이 제외 제도를 이제 알고 보고를 해야지. 견제가 되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감찰제도 강화. 이런 것들 이제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좀 볼게. 기획과 니은은 이제 답안하고 이제 보충적으로 보고 이제 쓰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감찰제도를 강화하여 수도를 포함한 전국의 13개 감찰군을 나누고, 중앙에 누굴 파견했다? 자사를 파견했다. 이거 뭐 쓰시면,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이거 못 쓰시면 안 돼요. 이게 원래 자사는 오디쇼로 따지면 뭐냐면 그 고려시대 때의 그 안찰관하고 비슷해요. 원래는 힘이 약한 간직이었죠. 풍계가 낮은 간직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힘이 커졌죠. 관찰사가 바뀌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도라고 알고 있는 거 있죠? 이거는 행정구역이 아니었어. 뭐였죠? 감찰구역이었죠. 마찬가지로 이때 주라는 의미는 그 행정구역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감찰구역이었어. 근데 이제 심의 자사의 권한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 주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군현의 위층 자리가 되죠. 상위 행정단위가 되죠. 그래서 이제 전환 말기 같은 경우에는 주현, 군, 3층제가 완비가 되죠. 예. 물론 이제 순환 때는 다시 2층제로 돌아가지만, 자, 그래서 이제 후한시대 때 자사의 권한은 막강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삼국지의 유명한 사람들은 다 자사 출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 또 한 문제는 승산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항시 비서경의 시중이나 상세의 권한을 강화시켰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결과를 했냐. 한무제처럼 능력이 뛰어나면 되지만 박근혜처럼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비선그룹들이 뭐예요? 들의 측근그룹에 서 정치가 망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겠죠? 자, 외조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공식적인 기능, 그 황제의 어떤 개인적인 거와 관련된 내주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그로서 누구의 권한을 거쳐. 여기는 안 나왔지만 한간하고 외척대의 권한을 가진 거야. 그래서 전환 말기 때 이제 후한 때도 한간과 외척의 권한 되게 크잖아요. 예, 그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의 어떤 공적인 시스템보다는 자신의 측근 세력들 중심한 기관만 강화시키면서 이런 문제점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상서라든지 여기는 안 나왔던 중서라는 기능, 그다음 뒤에 생긴 문화라는 기능, 원래는 처음에 뭐하는 기관이었죠? 이게 내조 기능이었어. 근데 이제 그 위진남북조 시대 때 이 권한이 점점 커지니까 나중에 수당 시대 때 뭘로 바뀐 거야? 삼성이 내조에서 외조화 됐죠. 그러면서 이제 공식 기구로 바뀌게 되는데, 자, 그래도 이런 내용들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2번 문제 해볼게요. 자, 11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당시 이제, 뭐와 관련되냐면, 민족 반역자 처분과 관련된 거야. 그래서 그 사료 부분은 제가 이제 어디에서 빼왔냐면, 요 심부생 관련된 내용에서 제가 뽑았거든요. 그래서 있는데, 자, 요거는 A법안을 심의한 기간을 써보고, A법안 시행되지 않았던 이유를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B법안을 위해서 구성된 위원회를 쓰고 이승만이 이 위원회 활동을 비판했던 포면적 이유를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자료 A는 이게 이승만 때 아니하고 그냥 써버리면 틀리는 거야. 거기에 잘 읽어보면 함정이 있죠. 예. 그러면 이게 언제 쓰였던 걸 잘 보면 일단은 1947년 7월 2일이 단서가 되죠. 요때는 우리나라 독립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독자적인 정부가 수립하기 이전이죠. 언제 때죠? 미군정 때요. 네. 그럼 미군정 때 이제 그 입법기구가 어디였냐? 어떤 기구였죠? 남조선 가도 입법위원회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남조선 가도 입법위원. 그 남조선 가도 입법위원은 처음 들었다 하면 좀 골치가 아프지. 네. 이거 예전에 한번 기초가 언급된 걸 보냐면 토지제도 개혁을 할 때 미군정이 하려고 했잖아. 근데 남조선 가도 입법위원들이 반대를 했다고 했죠. 주로 누가 반대했을까? 한민당. 그래서 원래 남조선 가도 입법위원회나 남조선 가도 행정부 이런 그것은 원래는 자화합작 운동 때 미군정이 그 당시 중도 좌파 우파 세력을 끌어들이려고 만든 기구예요. 그래서 간선위원, 민선위원 이렇게 두 가지인데 간선위원은 주로 미군정이 뽑아요. 그러니까 중도파들 들어오죠. 근데 문제는 미군정이 원래 의도하지 않게 민선위원회에서는 어느 사람들이 많이 했냐면 한민당 사람들, 이승만 계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 근데 이 한민당 계열 사람들은 되게 예전부터 어떤 사람들이에요? 친일파들이죠. 당연히 반대하지.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통과시키려니까 반대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얘네들 반대도 있지만 실제 실행할 때 못한 이유가 뭐냐면, 이걸 이제 통과시켰어요, 일단은. 실행을 못했던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 군정의 법안의 인준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번 생각해보라고 문제에 이렇게 함정이 있으니까 덤벙대고 이게 틀릴 수가 있거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낸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가도 입법위원회 문제점
행정부의 남조선 가도 행정부의 문제점이 뭐냐면, 미 군정이 보기에 영 마음에 안 들면 뭐예요? 거부권 행사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오합작 친원칙 때 이제 그 당시 박헌영이 그걸 비판했죠? 실제로 가도입법위원회 그거 해봤자 뭐냐면 별 의미가 없다. 그 하지가 거부하면 이거 뭐 실효성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 반대했던 이유가 그 중에 하나인데,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은 1948년 9월 22일이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되고 만든 법인데, 이게 제대로 처음 만들었지만, 이게 국법 시행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국가가 처음 만들고 정부가 만들어지고 나서, 뭐 여수 반란 사건이니, 대구 10년대 폭동 사건이니 하면서 되게 혼란스럽던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정되고, 또 이제 왜, 반민족 행위를 처벌 안 하냐, 친일파 처벌 안 하냐, 여러 가지 이제 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뭐냐면, 시행이 됐거든요. 1년 후에. 예. 자, 하여튼, 그때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보면, 자, 비안에 구성된 위원회를 쓰시오. 요 위원회가 무슨 위원회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야. 쉬워요. 반민특위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근데 이제 시험 문제 좀 어렵게 내면, 그 약칭을 쓰지 말고 원래 있는 거에 대해서 쓰시면 아마 못 쓰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 저도 그렇지만 이제 그 이름에 약하신 분들이 되게 많다, 명칭에. 그래서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정확한 명칭이니까 일단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외워두세요. 자, 그러면 이승만이 반대했던 이유, 비판했던 이유. 근데 이걸 표면적 이유라고 했죠. 실제 이유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예전 삼미진식 계획을 할 때 그 물어봤던 게 왜 일제가 그걸 실시했던 표면적 이유를 쓰다고 했다. 근데 실제 이유를 써갖고 틀리신 분 많아. 왜 했겠어요? 그건 이제 그거 뭐냐면 치안을 혼란한 선동 조작하여 공산당을 돕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밑에 공산당이 빨갱이가 있다. 그 내용이야. 그래서 이승만 항상 이제 상대방을 이제 공격할 때, 뭐 이승만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제 박정희나 그런 사람들이 항상 내었던 거야. 상대방을 통할 때. 빨갱이다. 그놈의 자식들. 그래서, 이런 논리를 됐죠? 이거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근현대사를 좀 아신 분, 현대사 아신 분, 그래서 이거 뭐 그것만 알 거야. 신문 좀 읽어보면 지금도 계속 하잖아요. 얘네들이. 예. 자, 그래서 있고, 근데 실질적인 이유는 뭘까요? 실질적인 이유. 이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이유는 이제 잠깐 이제 5페이지 잠깐 펴보시면. 자, 이 실질적인 이유는 이제 왜 이렇게 있냐. 그 당시 이승만은 친일파를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안 좋아했어. 이승만 자체가 일본에 대해서 원래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한일 협상에서 이제 수교도 반대했잖아요. 그 일본이 이제 그 전후에 분명한 사과를 하지 않은 이상은 우리 못하겠다. 근데 자신의 기호에도 불구하고 취향에는 떠나서 일단 이승만 해외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그 국내에 자기 권력 기반이 없어. 그럼 그 당시에 이제 권력 기반을 삼았던 사람들이 뭐냐면 관료들이나 경찰들인데 이 사람들 거의 90%는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죠? 예전에 친일 경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들을 내치면 자신의 정권 기반조차 어떻게 돼요? 축소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승만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친일적인 관료와 경찰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승만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비협적인 어떤 태도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있는데 그때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사건이 뭐냐면 이 계기가 됐던 사건 싸움은 또 다른 문제죠. 국회 뿌락지 사건. 그 다음에 반미특위 습격 사건. 두 가지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물어보냐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져야 돼. 표면적 이유를 물어볼 것이냐, 실제 이유나 그걸 해체시킨 결정 계기 이렇게 물으면 각기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발문을 잘 보고 써야 돼요. 그래서 그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선입견이 되게 많아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어갖고 딱 문제 보잖아. 이거 쉽네 하면서 이렇게 썼는데 그때는 자기가 맞았다고 생각해.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카페 와서 시험 채점하면 막 자랑하고 떠들다가 옆에서 막 비난을 받잖아요. 비판을 받잖아. 아차, 이게 놓쳤다는 거 알게. 자세히 읽어보니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왔다고 해서 이게 덤벙대고 쓰시면 안 돼. 항상 지금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 자기 의도가 아니라 실제 의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볼게요. 자, 13번 문제는 제가 좀 형식을 좀 특이하게 만들어봤어요. 요즘에 뭐 그 유형 보니까 뭐 수능 애들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해갖고 거기에 역사신문이나 형식으로 이제 한번 만들어봤거든요. 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장거정 문제 꼭 내거든요. 한 문제씩. 왜냐면 되게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사료를 다 갖다 썼어. 그 총알이 이제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낼 수밖에 없어 또. 그래서 몇 년 동안 또 뭐 다음에는 보고서 형식으로 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낼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장거정 개혁 정책 실시하다. 자 요때 개혁 들어갈 지책을 쓰시오. 어떤 걸 쓰면 될까요? 내각에 들어갔겠죠. 내각 수보를 쓰시면 돼요. 대개 이제 내각 수보는 2부 상수는 겸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내각 대학사는 이게 독립 간서가 아니죠. 독자적인 간서가 아니에요. 겸직하는 간서들이고 한데 그래서 이제 실제 관례상은 심이 있지만 법제상 심은 없는 걸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무슨 법을 통해서 마련했죠? 고성법을 통해서 내각 수보의 법제적 권한들을 마련했던 거죠. 예,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기 전에 이제 문제 풀어보기 전에 뭘 보냐면 장거적 개혁 정치 내용을 좀 볼게요. 이 장거적은 되게 많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명나라 정치사 나오면 상당수가 이제 장거정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장거정이 있었던 시대가 거의 16세기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 신종 때죠. 우리나라에 관련된 만력제와 관련된 내용이고 임진왜란과 관련된 사람인데 그때 이제 그 밑에 재상으로 있었던 건데 만력제가 이제 어린 나이에 즉위했어요. 그래서 그때 10년 동안 정치를 장거정이 주도를 했어. 그래서 이제 배경을 보면 북로남의 이민족 침입이나 재정악화, 이갑제 모순, 한간의 횡포, 관료기가 문란 등으로 이런 대내적 위기가 있었고 그래서 장거정의 특징은 그 한강과 제어하면서 또 가도관을 비판해주고 그 다음에 또 가도관도 또 일정하게 지지해주고 그러니까 어느 한쪽 세력을 뭐냐면 제거하지 않고 양쪽 세력을 적당히 이용하면서 뭐냐면 균형을 맞추면서 했던 사람이야. 대단한 현실 정치가죠. 자, 그다음 개혁 내용을 꼭 외워두셔야죠. 고성법. 그래서 이제 고성법은 이제 관료의 기강을 바로잡고 하기 위해서 했는데 여긴 뭐냐면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이 주어진 것을 꼭 일정 시간에 맞춰야 돼. 그리고 그것을 보고해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 보고 대상은 누구냐면 내각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내각은 그 관례적으로 심은 있었지만 간섭적으로 그렇지만 법제적인 어떤 그 자신의 권한을 못 찾았죠. 그래서 이런 내각 수보들이 그 고성법을 통해서 일종의 인사권 아니 문체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감사권을 가지면서 뭐냐면 실질적인 수보의 권한을 법제적으로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고성법에 있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참고로 거기에 이제 육가라고 있는데 육부의 가도관을 말해요. 이 가도관은 뭐냐면 우리식으로 따면 3사야. 3사.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정근대 시대 때 그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뭐냐면 왕의 왕의 그 행동에 대해서 황제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걸 대성 기능이라고 하죠. 근데 대관과 대성을 맞는 기구는 각 왕조나 각 나라가 좀 달라요. 근데 중국에서는 육부의 각국의 가도관이 있어요. 육부 안에 감사 기능이 있어. 이들을 말하는 건데 우리처럼 3사가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얘네는 육부 안에 있어. 그래서 이 가도관 세력들이 좀 힘이 셌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통제하는 거죠. 이 가도관들을. 그다음 외교 부분에 대해서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다음 누구하고 싸우고 있었죠? 몽골하고 싸우고 있었잖아.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몽골하고 이제 처음에는 마신을 설치했죠. 근데 마신 설치하고 나서도 계속 쳐들어오니까 마신을 패했어. 그러다가 다시 마신 설치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마신을 왜 설치했냐? 그 마신하는 것은 이제 호시라고 하는데 이거는 명나라뿐만 아니라 예전에 정통적인 왕조들이 예전에 이민족들을 통제할 때 썼던 건데 그 유목민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말이죠. 그 말하고 그 다음에 농경민들에게 중국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생필품을 교환을 해주는 거야. 근데 그 교환할 때 이익을 보지 못해요. 항상 손해를 봐. 왜 손해를 보냐면 유목민들이 끌고 오는 말들은 되게 보면 병든 말들이나 이미 거의 이제 죽을 지경에 늙은 말들이야. 근데 그걸 이제 비싸게 젊은 말을 살 정도로 중말을 살 정도 가격으로 치르고 이제 산단 말이야.
예, 그 손해를 보는 거지. 근데 그걸 통해서 일종의 뭐냐면 그 유목민들이 이제 우리 그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기 때문에 처벌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손해를 보지만 실제로 뭐냐면 그 피해를 보는 그 약탈 피해 받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뭐냐면 요때는 잠깐 몽골족들의 침입이 좀 적었고요. 그 다음에 외구 속탄을 있죠. 그래서 북로남해라고 아시죠? 예,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또 일조편법이야. 일조편법 나왔던 것이 이제 세계사적 간증을 연결시켜갖고 같이 봐야 되는데, 뭐, 은경제 보급, 멕시코 뭐, 은산도 있고, 일본산도 있고, 그 다음에 상포화폐 경제 발달, 그 다음 이갑제 붕괴, 관례 봉급 지급 등등등, 이런 것들이 원리가, 그 배경이 됐고, 목적은 이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잡세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강남 세제와 강북 세제가 또 달랐고, 복잡한 것을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때 지세와 정세 통합을 했죠. 그리고 은은 앞에요. 은도. 그래서 이때 은 경제가 널리 보급이 되는데 이때 은은 마제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마제은? 가끔 사료 저 드라마 그런 데서 자주 나오는데 말 바꿈처럼 생긴 게 있어요. 말 발굽처럼. 예, 정부에서 만든 건 아니고 개인이 만든 건데 자 근데 여기 주의할 건 정세는 누구한테만 부과하냐면 모든 사람한테 부과되는 게 아니라 토지의 소유는 인적에게만 부과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부과하죠? 소장님들에게 부과하잖아. 그래서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청나라 때 뭘로 바뀐 거야? 지정 문제로 바뀐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정세를 지세 통합을 시켰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용어 따지면 이제 도교화 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면 농민의 부담을 줄이고 조세의 음납화에 따른 은행 유통을 촉진하여 상품화계 경제를 발달하고 국가재정을 수입 확대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조편법 이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은경제 보급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세제 개편 내용들이 있어요. 그 강자 중국사에 보면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이제 기출 그 분석 내용에 다 적어놨는데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이제는요. 예. 그런 것들 나오면 다 틀리면 돼요. 어려워 지금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일조편법 내용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부분은 볼 건 없고, 그 뒤에 이제 재정개혁과 관련된 내용이 있죠. 뭐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한을 하고,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있고, 자, 지금 장거리 개혁 결과 이제 신사층의 반발, 사회경제적 정치적 특권 단쟁 발생, 농민들 유망에 대한 명예 붕괴 축진하고 등등인데, 장거정이 죽고 나서 장거정이 반발했던 세력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되게 그 독립당 세력들이 많아요. 인생들. 근데 이 사람들은 좀 강남 세력이거든. 그 장거정은 어떤 지역 출신이죠? 산서 출신이죠. 그러니까 이 재정개혁이나 뭐 여러 가지 개혁들이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강남에서 돈을 뜯어내기 위한 정책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강남 신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독립당 세력들이 반발하죠. 그래서 장거정이 죽고 나서 이제 독립당이 막 비판하니까 이제 장거정 시체 끊어내서 국간 참시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비판만 할 줄 알지 뭐냐면 대안이 없어. 그래서 이제 오히려 당쟁만 격화시키는 그런 문제점인데 여기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명나라 신종 때 국보 문제 그러니까 이제 항태자 책봉 문제를 둘러싸고 사만이 발생됐죠. 그 사만 내용도 외워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정격 홍황 이궁 요 내용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독립당하고 그 뭐냐면 엄당이나 이런 한간당끼리 비독립당끼리 싸움이 일어나죠. 예. 그래서 명나라 원인 중에 이제 멸망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독립당과 비독립당 한간대 싸움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돼 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독립운동하고 뒤에 이제 복사운동 있죠.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이것도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보너스 문제 해볼게요. 보너스 문제. 이 보너스 문제는 제가 이제 테마별로 주제를 한번 정해봤어요. 색다르게. 그래서 이번 테마는 이제 오스만 투르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는 이제 예전에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이제 본 시험에 집어넣고 여기에서는 나올 것 같진 않지만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아니 나올 가능성이 없지만 한번 살펴볼 문제를 한번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기타사 나오는 거 보니까 기타사 1번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1번사 나왔으니까 이번에 기타사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인도사하고 오스만 투르크 요 부분이 좀 나올 것 같고 중동사 부분이 그래갖고 이제 한번 여기 정리를 해봤는데 자 요때 이제 그 같이 풀어볼게요. 이거는요. 같이 연결돼 있으니까 1, 2, 3번이 자 1번을 이제 보면 이거 보기 전에 저기 잠깐 보충자를 보고 이제 넘어가죠. 몇 번을 보시냐면요. 오스만 제국 정리하기 8페이지예요. 8페이지.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것은 제가 이제, 그 본 시험에, 뒤에 이제 집어넣고, 여기에서는 이제 뭐냐면, 그 가생살인 문제들만 이제 집어넣는데, 자, 보너스 문제에서는, 자, 일본어 보면, 일본 이게 성리학 발전을 보면, 자, 오스만 제국 오스만 1세가 만들었죠. 자, 여기에서 눈셀주크 투르크가 이란국의 멸망을 우려해 독립세를 형성해서, 눈셀주크 투르크의 자녀세를 흡수해가 건국했어. 거기 소아시 지역에서. 근데 주의할 것은, 요 눈셀주크 투르크를 셀주크 투르크로 잘못 생각하신 분도 있더라고. 아니에요. 셀주크 투르크가 멸망할 때 에미르라는 지방 장관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셀주크 투르크를 계승한다면서 여러 나라들을 만들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터키 반도, 그러니까 소아시아 반도에 만들어진 게 눈셀주크 투르크야. 근데 이 눈셀주크 투르크도 결국에 이란국한테 멸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자녀 세력들을 효수통합해서 만든 것이 오스만 투르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셀주크 투르크가 오스만 투르크에 멸망당한 게 아니에요. 셀주크 투르크 누구한테 멸망당했죠? 이란국한테 멸망당했어. 이거 꼭 역사 팩트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바야지드 1세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티무르의 패배를 해요. 무슨 전투죠? 앙카라 전투. 외워두세요. 예. 그래서 결국에 포로 잡혀서 죽게 되고, 그래서 잠깐 이제 왕위를 둘러싸고, 내분이 일어나고, 대공의 시대가 있죠. 이것도 외워두셔야죠. 왕이 없는 시대.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다시 수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기억할, 슐탄이 누구냐? 마호메트 2세요. 자, 메메트 2세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켰죠?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기고 이스탄불 개명을 했고요. 성 소피아 성당을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했죠. 자, 그 다음 셀린 2세도 외워두셔야죠.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외워둘 게 뭐냐면, 맘루크 왕조가 있어요. 그 이집트에. 그 맘루크 왕조를 멸망시키고, 카이로에서 그 당시 칼리프의 후손을 찾아내가지고, 칼리프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슐탄 칼리프 제도를 확립했던 사람이다. 요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이 이제 확장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있었던 제도가 있었어. 군사 제도가. 그 하나가 뭐냐면 대부 시르메 제도야. 대부 시르메.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그 있는데 여기 대부 리스메 제도가 있는데 이것도 맞긴 맞는데 그래서 이게 제가 한번 검색을 해서 찾아봤어요. 이게 아마 영어식 토기법에 따라서 이제 쓴 것 같은데, 거기, 찾아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아마, 대부 시르메 제도가 있어. 이게 아마 정확한 포기법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대부 시르메라고 쳐야지만 이게 나오더라고요, 검색하면. 그래서 요거는 참 그 지도서와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그 포기법은 영어식 포기법인 것 같아. 그래서 요즘에 포기법이 원어민 그대로 해갖고 포기법 바꾸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배울 때 옴미아드 왕조가 배웠어요. 근데 요즘에 옴미아드 왕조가 아니라 우마이야 왕조라고 하잖아. 그래서 저도 참 친숙하지 못한 왕조인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 그런데 원래 포기법 대부 시르메라고 하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답안 고칠 때 이렇게 고칠게요. 자, 하여튼 그 대부 시르메 제도는 뭐냐면 발칸 반도에 있는 기독교 그 소년들을 잡아서 아니면 자진적으로 바쳐서 부모들이 이스라엘 개종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군사 훈련을 시키고 그 중에 똑똑한 놈들은 고급 관료 채용하고 그 다음에 좀 약간 이제 똑똑하지는 않지만 용기 있는 사람들, 무역이 뛰어난 사람들은 군사로 하죠. 중앙으로 편입시키죠. 그 중앙군이 뭐냐면 예니체리 부대죠. 그래서 이제 요 두 개 중에 양성했던 제도가 이제 대부 시르메 제도, 시르메 제도인데, 자, 이거 외워두시고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제도도 있었다. 그러면 왜 발칸반도 기독교 소년들을 이슬람 개종을 시켜갖고 할까요? 그건 뭐냐면 예전에 이슬람 그 자제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귀족들을 뽑잖아. 그 귀족들 권한이 크죠. 그러니까 이 발칸반도 기독교 소녀들은 뽑아놓으면 세력이 없다 보니까 마음껏에 술탄에 권한해. 도주를 안 해. 그러니까 뽑아놓는 거야. 근데 얘네들도 이슬람 문제하고 그 뒤에 있는 자제들은 쓰지 않죠. 왜냐하면 얘네들도 귀족화되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갖고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런 제도를 이용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슐레이만 1세 때 최대의 정성기였죠. 그래서 유럽을 침공하고 빈을 공격하고 그 발칸반도 일대를 정림하고 여러 가지 제도 정비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때 문화적으로 상당히 번영했던 시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트로코 세방에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예전에 자주 나온 게 레파토 해전이죠. 그리스 주변에 있는,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예전에 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티마너 제도 있어. 티마너 제도. 이건 이그타 제도를 계승한 데인데, 이그타 제도는 그 지역에 뭐냐면, 지배권을 주잖아요. 예, 근데 티마너 제도는 지배권을 주는 건 아니고요. 티마르나는 땅을 줘. 세금을 면제해 주는 거야. 자기 땅에. 일종의 뭐 수조권 정도? 면세권?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사파이 기병대가 있어. 우리가 이제 애니첼리만 기억하지만, 실제로 이제 지방의 군대는 사파이 기병대가 이제 주적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있고, 문화적으로는, 독자적인 투르크 문화를 이제 만들었고, 이슬람 문화 중심의 이란, 아라비아, 비잔틴, 여러 가지, 또 나중에 후기 때는 유럽 문화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사원과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갖고 이제 비잔틴 양식의 영향을 받았고, 요 사원도 좀 보면 슐레이만 사원이 있죠. 슐레이만 사원. 그래서 그 비잔틴 양식을 도입했던 예전 시험 문제 나왔던 슐레이만 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원 중에 제일 큰 사원이 뭐냐면 무하마드 사원이 있어요. 그래서 블루 모스크라고 해서 그 이슬람에서 제일 큰 사원이야. 그 콘스탄티노플에 있거든요. 그 이스탄불에. 그 다음에 이제 아야소피아 있죠. 그래서 이슬람 성소피아 성당을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한, 지금은 박물관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궁전도 있는데, 궁전을 보면 이제 그 토카프 궁전이 있어요. 토카프 궁전은 이거는 이제 뭐냐면 약간 이제 페르시아와 그 투르크 문화가 가미된 궁전이고요. 그다음 페르시아 궁전에 모방을 했던 게 뭐냐면 돌메 바흐체 궁전. 이게 말기 때 만들어진 궁전인데 바로크 양식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페르시아 궁전을 모델로 하고 있지만 페르시아 궁전보다 더 커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다. 자, 그다음 오스만 개혁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뭐냐 구제도를 근대화시켜 중앙정부의 권력 강화시킨 내용인데 탄지마트 내용도 좀 애워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능에는 자주 언급되는 그 문제예요. 탄지마트 운동, 은혜 개혁이다 하는. 그래서 이제 군사 개혁 같은 경우에는 뭐 애니체를 군대를 해산하고 서양식 군대를 창설하고 징병제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서구 열강 간섭 차단해서 이제 뭐냐 종교 초혼한 국민과 생활 제도를 보호하고, 외국인의 종교 조직 사법권을 이제 폐지하고, 이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이 부분은 등등등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면 미드라드 파샤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미드라드 헌법을 공표했죠. 아시아 최초의 뭐냐면 헌법인. 그래갖고 그 제국내 모든 시민의 공공한 권리, 내각 중심의 국정 운영, 언론의 자유, 근대적인 조세제도 이런 것들을 완비했고요. 그래서 의회 개설을 명시했고, 근데 이것이 결국에 너투 전쟁의 반발로 인해서 이걸 계기도 이제 뭐냐면 보수파의 반발 때문에 미드라드 내각이 사퇴하고, 그때 이제 술탄 압둘 하미드 2세가 나와. 그래서 이 사람이 반동 정치를 했는데, 반동 정치 예전에 돌아가자는 거 아니고 우지시로 따지면 강무 개혁식으로 술탄 중심의 개혁 정치를 해요. 그러다가 그 당시 이제 이거에 반발해갖고 청년 투르크당 운동이 일어나죠. 혁명을 통해서 1908년에 입헌군주에 전환을 했대. 그래갖고 이제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했는데, 이때 이제 얘네들이 내왔던 대외 정책 중에 하나가 친독 정책이야. 압둘 하미드 정책을 그들 개선해갖고, 결국 1차 세계대전 때 누구한테 참여해요? 독일에 참여했다. 결국에는, 대부분 제국 영토를 상실하고, 결국에는 그 청년 투르크당의 또 그 한세의 그 인물이었던, 그다음 케말 파샤에 의해서 그 당시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멸망하고, 그 터키 공화국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칼말 파샤의 개혁 정책도 중요한 거니까 여기는 안 나왔지만 꼭 외워두세요.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관련된 문제를 이제 그 A와 B에 이제 거쳐갖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를 보면, 자, 다음 밑줄친 제도와 관련된 명칭을 써보고 이때 진용된 청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해보시오. 그리고 이 제도가 오스만 제국에 기여한 점을 한 줄이내 쓰시오. 이게 금성 교과서, 금성 지도서에 있는 문제인데, 그 내용 보면 이게 밑줄친 제도는 뭘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이제 그 대부 신음회 정책이죠. 대부 신음회 정책. 자, 그 다음에 이제 청년 상태. 그 후에 이제 어떻게 돼? 이 사람들은 이슬람교 개종한 후에 애니첼리로 선발되거나 고급 관료 등용되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 제도가 기여한 점. 이거는 오스만 제국의 팽창과 술탄 전제 정치를 뒷받침해줬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근데 이 NHLED들이 나중에는 문제가 돼. 그래갖고 나중에는 이제 오스만 투르크 말기 때는 개혁의 반대 세력이 되죠. 오늘날만 적폐가 되는 거야. 오늘날. 그래서 그 적폐 청산을 위해서 그 여러 이제 술탄들이 개혁을 했지만 오히려 쿠데타를 일으켜 술탄을 가르치는 그 문제점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문제점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자료 B를 잠깐 볼게요. 제 연습조는 보너스 문제 풀어보니까. 자, 보너스 문제 2번을 이제 볼게요. 네. 자료 B의 4페이지 잠깐 볼게요. 자, 다음 1차 사료에 관련된 특권의 명칭을 써보고 이 특권이 주어진 배경과 목적을 두 줄이내 서술해 보시오. 오스만 제국 서태 위에 이 특권의 성격 변화를 말해 보시오. 이게 뭘까라고 막 당황하신 분들이 많았을 거야. 이건 아까 그 대부 신음회 제도는 좀 어제도 많이 들어봤던 소리인데 요거는 어제 듣보잡이거든. 예.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언급했던 내용 중에 잠깐 이제 언급돼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캐피툴레이션이라고 해요. 예. 캐피툴레이션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그 오스만 제국을 비롯한 이슬람 군주들이 유럽 각국에 부여한 통상적인 은혜적인 어떤 특권을 말해요. 그래서 이 특권 안에는 항해와 통상, 거주 자유의 안전 보장, 저유의 수출의 관세 부과, 인두세 면제, 영사 재판권,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후에 우리가 이제 불평등 그 조약에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요때는 외국의 심해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맺었던 게 아니라 이슬람 세력들이 힘이 강하니까 오스만 투르크가 강하니까 뭐냐면 시해 차원에서 내려주는 거야. 시해 차원에서. 그리고 또 그 오스만 투르크는 다민족 국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밀레토 내에서 이제 뭐냐 중요한 가변 문제는 자기 아래에서 뭐예요? 자체적인 재판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영국이나 뭐 프랑스 그런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뭐 기독교 얘네들 밀레토니까 너네들 알아서 해라. 그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나중에 이걸 악용한 거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걸 악용해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범할 때 꼭 내걸었던 게 뭐예요? 여기 들어가 있던 다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 그래갖고 이제 보면 영사재판권 특권 요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보면 수출 가세 부과, 뭐 저율관세, 이거 다 요구한 거잖아. 예. 그런 것들은 이제, 건데, 그럼 이런 제도는 왜 실시했냐? 자, 오스만 제국의 국내 경제가 성장하고 풍부한 물자가 고용을 위해서 찾아온 유럽 서양들이 많아지니까 오스만 정부들은 이제 이런 이제 이들에게 특권을 줌으로써 재중 확장을 위해서 재정 확충을 위해서 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금성교과서 있는 거예요, 이거. 자, 그러면 성격 변화는 뭐라고 쓸까? 17세기까지는 강자가 약자에게 주는 은혜적 특권이야. 근데 이제 나중에 뭘로 바뀌었죠? 오스만 제국이 쇠퇴한 이후에는 이 성격이 변질돼갖고 서양 열강들이 불평등 조약을 정당화시킨 근거 유형이야. 이거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탄지마트 개혁 때 그거 없애려고 한 거지. 그래서 재판권을 각 밀라트에게 줬던 재판권, 외국인들이 줬던 재판권을 다 없애가지고 중앙에서 다 가난하라고 했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서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엇과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미드하드 파샤의 개혁과 관련된 거야. 네. 그래서 미드하드 파샤가 만든 헌법 제정이죠. 관련된 내용이고, 그래서 그 내용이 미드하드 파샤를 쓰면 되고, 이 헌법의 제정 의미는 뭐라고 써야 될까요? 입헌군주제 국가가 변모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너트 전쟁 이후에 실패했지만 변모했고, 아시아 최초 헌법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런 개혁이 왜 실패했을까요? 너트 전쟁을 계기로 슐탄은 헌법을 정지시키고 압드하미드 2세가 그리고 의회를 해산시키고 미드하드 파샤도 그 과정에서 죽게 돼요. 예. 그리고 압드하미드의 반동 정책이 있다가 다시 청년 투르크당이 뭐냐면 그 혁명이 익히면서 종전에 약간 폐지했던 미드하드 파샤 헌법을 다시 부활시키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폐기된 헌법을 다시 부활시킨 정치적 사건은 청년 투르크당의 혁명. 이렇게 쓰시면 돼요. 1908년에. 이렇게 이제 답안을 구성을 해보면 되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오스만 투르크에 나온 문제들은 이제 또 보면은 밀라트 제도가 있어요. 밀라트 제도.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네. 그 밀라트 제도도 한번 찾아서 공부를 해두세요. 요 제도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봤고, 그럼 14번 문제 볼게요. 14번 문제.
자, 14번 문제를 보기 전에 약간 수정할 게 있는데 뭐냐면, 제가 이제 목요일에부터 해갖고 이제 토요일까지 뽑았던 분들 중에 이제 보신 출력분에 뭐가 나오냐면, 요게 이제 빠진 게 있어. 잘못 쓴 게 있어요. 문제들. 의도하진 않지만 실수. 제가 이제 편집 안 한 부분인데, 거기에 그래서부터 페리크라스는 심파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부분 있죠. 요게 디귿이에요. 런번이 디귿 부분이야. 그리고 자료 비번에 시민법과 관련된 법 있죠. 네, 이게 리을이에요. 그래야지 맞아. 이렇게 답안하고, 네, 답안 내용도 이 디귿을 리을로 고칠 거예요. 제가 나중에.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미리 뽑아서 보신 분들은 이제 있는데 제가 이걸 많은 문제를 혼자 만들다 보니까 오기가 좀 많아요. 놓친 것도 많고. 예. 그래서 이거 나중에 제가 이제 다 곤치는 게 아마 월요일 정도 곤치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최종본을 또 뽑아보시면 좀 약간 달라진 게 있어. 크게 달라진 건 아닌데 약간 오기나 오타 같은 것들은 이제 좀 수정돼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14번 문제 보면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자, 페리크라스와 관련된 부분이죠. 요번에 시험 문제가 노마다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페리크라스 나올 수 있어. 아니면 이제 그리스 역사, 그리스 정치가들, 예, 나올 수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자료 A 보면 페리크라스는 시민법정을 행하는 봉사의 보수를 도입한 최초 인물이다. 그리고 그는 인민의 호의를 얻었고 키몬의 간대함을 상실시켰다. 그 등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키몬이라는 사람은 페리크라스와 반대되는 인물이죠. 그 예전에 기출에 언급했던 인물이에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자료 비원은 디귿 리을과 관련된 줄침 부분은 이건 뭐와 관련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시민권법이죠. 그래서 시민의 자격을 엄격히 해서 수를 줄이는 거야.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수당제가 실시되면서 돈을 많이 지급하니까 재정적인 압박을 받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시민단 수를 줄인 거죠. 조건을 강화시켜서.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강화시켰죠? 양계가 예전에 데모스에 등록한 사람들만 시민으로 규정 지었죠. 그러면서 이제 시민의 수를 줄이고 나머지 외국인을 분류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 그럼 페리크라스 정책들을 한번 볼게요. 페리크라스 정책을 이제 보면, 이 페리크라스가 집권했다가 이제 살라미스 해전 이후죠.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하층민 수병을 참여했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어떤, 정치 권리를 줄 필요가 있었고,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그리스가 이후 그리스 패권을 차지했고, 그래서, 요즘에 시험 문제 나온 게 항상 언급한 게 이제 민주정책 가능했던 게 뭐냐면, 델로스 기금, 그 다음에 해상무역을 통한 부추적, 파워탄 신정이나 수당제나 다 연결돼 있죠. 경제적 배경으로. 그 다음에 페리크라스의 정치적인 어떤 모델이 됐던, 선배가 됐던 사람, 계승자가 누구냐? 엘피아데스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식으로 따지면 엘피아데스는 뭐냐면 노무현이 되는 거고요. 그 노무현 계승자가 누구예요? 문재인이 되는 거죠. 그런 거야. 페리크라스는 문재인이에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 그래서 엘피아데스의 민주주의 개혁 같은 경우는 보면 그 내용이 그 당시 아우파거스의 권한을 낮추는, 그리고 민중들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그런 권한들인데, 이 엘피아데스가 도중에 죽게 돼요. 암살당하게 되죠. 예. 그리고 엘피아데스에 반대된 인물이 누구냐면 키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키몬 같은 게 이제 민중들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친스파르타 정책을 내거든요. 근데 엘피아데스와 페리크라스는 친스파르타가 아니라 반스파르타야. 결국에는 펠레포네스 전쟁의 어떤 배경이 또 되기도 하죠. 이들 성향 때문에. 자, 개혁정책 내용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민회에 참여하고 민회의 권한을 강화시키죠. 입법권을 독점시키고, 그리고 오백인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게 장군의 권한을 강화시켜. 예. 그래서 장군은 이제 한 20명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 수당제나 윤번제 이런 것을 실시했기 때문에 공무원의 전문성이 없어. 그래서 오랫동안 집권할 수 있었던 장군들이 실제로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장군 중에 하나가 페리크라스야. 예. 그 다음에 사법의 민주주의 갖고 이제 그다음 시민법정의 권한을 강화시키죠. 그래서 시민법정이 재판 역할뿐만 아니라 뭐가 역할까지 하냐면 행정이나 입법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탄핵 권리도 있고 법 집행의 정지 권한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법민주주의라고 해요. 사법민주주의.
그 지금도 약간 사법민주주의 같은 것도 있어. 그 입법이나 이런 것들 기관들이 자기 문제들 위에서 그 논하지 않고 해결하지 못하고 항상 논쟁이 있으면 어디에다 해요? 헌법재판소에 하잖아. 그래서 이제 어떤 사법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어떤 정치적 사회적 쟁점들이 있잖아요. 최종 판결은 입법기관에 내는 게 아니에요. 어디 내냐면 사법기관 대법원에 내죠.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관례 추천제, 수당제 예전에 빈민대 정치 참여해갖고 나왔죠. 그 다음에 임기제, 이런 것들 직접 민주주의 강화시켰고, 근데 이제 수당제가 실시되니까, 이게 자금이, 재정이 악화되니까, 실시가 아테네 시민권법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시민단의 수를, 제한을 뒀다. 이거는 아테네뿐만 아니라 스파르타 다른 그 도시과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제 이 아테네 스파르타가 노마처럼, 대제국 건설을 못했어. 노마 같은 경우에는 노마 시민뿐만 아니라 원래 시민뿐만 아니라 제국이 팽창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전체 통제함으로써 자기 힘을 키웠죠. 그런 건 이제 다른 모습을 띠고 있죠. 토목 사업은 이제 아테네 재건 사업을 하게 되고 파르탄 신전 맨날 나왔던 게 있죠. 무슨 거죠? 도리아 양식. 이거 외워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 자, 이 시민법전에서 입법권을 통제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써라. 입법권이 그 당시 그 민회나 500인 내에서 이제 행사하는데 저는 이제 민회죠. 그래서 이제 그 500인의 시민총회의 결의가 위헌인지 아닌지 여부를 따지는 고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이야. 그러니까 입법권을 감시 통제할 수 있는 게는 탄핵권까지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심히 탐핵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니은은 그 니은 인물과 대립했던 인물이 누구죠? 알피아데스. 여기 단설도죠? 페리클라스는 제자였죠. 그래서 알피아데스의 정책을 보면 귀족 정치의 잔재인 에라오파고스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요. 실제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디귿을 지급할 수 있는 그 경제적 배경. 이건 여기는 좀 잘못됐지만 수정된 거 보면 페리클라스의 심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 여기죠. 그거는 이제 경제적 번영, 해상무역을 통한. 그 다음에 동맹시로부터 공납금 징수. 이렇게 쓰시면 돼요. 거기 공납금 징수가 빠졌네. 징수 쓰시고. 그 다음 니을, 여기 니을을 곤쳐 주시고. 자, 니을 시민권법이죠. 그럼 왜 실시했어요? 경제적 이유는. 수상제약대와 더불어 국고부담을 감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시민권법 같은 게 자주 언급된 거니까 그 내용이나 그 배경이나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전공 A들 이제와 보너스 문제 풀어갖고 좀 쉬었다가 그 전공 B도 넘어갈게요.